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람 양성균의 감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람 양성균에 의한 스킨 서브티슈 인펙션을 볼 거고요. 그래서 임페타이고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erysipelas, cellulitis, necrotizing fasciitis, megax gangrene, 그다음에 lymphangitis, osteomyelitis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임페타이고. 우리나라 말로 농가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거는 S. aureus 또는 에스파이오젠스의 피부가 감염이 되는데 제일 바깥쪽에 superficial keratin 레이어까지만 균이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물이 차고 이게 뾰루지 같은 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임페타이고는요. 모양에 따라서 non-bullous 임페타이고 그다음에 bullous 임페타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불라, 그러니까 커다란 수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non-bullous 임페타이고 그다음에 있으면 bullous 임페타이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non-bullous 임페타이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걸 non-bullous 임페타이고라고 하는데 요거는 S. aureus와 에스파이오젠스 두 가지 균에 의해서 모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요런 식으로 불라가 크게 생기는 요거는 S. aureus에 의해서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정도로 이렇게 이제 큼지막하게 생기는 거는 S. aureus에 의해서만 생기는 거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 non-bullous 임페타이고부터 먼저 볼게요. 요렇게 피부에 작은 파퓰 또는 퍼스툴이 잔뜩 생기는 거를 non-bullous 임페타이고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감염이 되니까 노란 진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물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겉에 딱지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honey crusted lesion이라고 하고 요게 non-bullous impetigo의 특징적인 모양이니까 기억하세요. 요거는 그렇게 노란 색깔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색깔이 좀 약간 짙은데, 근데 정말 꿀 색깔처럼 진짜 노랗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 그렇게 이제 딱지처럼 앉아 있는 것을 허니 크러스티드 레전이라고 한다. 이거 기억하십시다. 당연히 피부가 이렇게 손상이 되니까 아프거나 가렵거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요 프라이머리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생긴 피부 상처에 균이 2차로 감염되어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얼굴이나 손을 다친다든지 아니면은요 그 herpes simplex 바이러스에 이제 여기 피부 근처가 감염된다든지 그런 거 이제 입 근처에 생기는 거를 herpes labialis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게 났다가 피부가 상처가 생겼으니까 균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2차로 임페타이고가 쫙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가 생기기 쉬운 곳, 그러니까 얼굴이라든지 손발 이런 데 특히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non-bullous impetigo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세균학적 검사 그런 걸 해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치료를 항생제를 주는데 보통은 이렇게 국소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고로 발라줄 수 있는 무피로신 연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연고를 다 바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세팔렉신이나 디클록사실린처럼 그람 양성균에 잘 듣고 이제 MSSA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경구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게 좋겠네요. 주요 컴플리케이션은요, 이게 만약 에스파이오젠스 감염에 의한다면 이제 PSGN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저런 식으로 병변 생기는 게 이제 HSV 감염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HSV 아시겠지만은 감염이 이제 저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생기냐면은 그렇지는 않고 조금 더 바늘로 콕콕콕콕 찌른 것 같은 그런 모양. 굉장히 작은 수포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모양이 생기죠. 근데 그런 HSV가 생긴 그 HSV 감염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긴다. 그러면 임페타이고랑은 조금 감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겉보기에 진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딱지도 앉아있고 조금 더 턱 쪽에 가깝고 그러면은 임페타이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주 작은 방울 같은 수포 그리고 터지고 나서는 바늘로 이제 찔러 나온 것 같은 그런 조그만한 모양이다. 그리고 조금 더 입술 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herpes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러스 임페타이고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 액체로 가득 찬 커다란 수포, 불라가 생기는 게 주요 차이점입니다. 조금 전에 이거는 에스파이오젠스에 의해서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S. aureus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저번 시간에 S. aureus는 exfoliative toxin 그러니까 피부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는 그런 독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블러스 임페타이고가 생기는 원인은 그 피부를 들뜨게 만드는 그 독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러스 임페타이고는 S. aureus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증상은요, 아프고 가렵고 뭐 이런 거는 논블러스 임페타이고랑 비슷한데, 이제 노란색 진물로 가득 찬, 여기 이제 플라시드하다, 잘 터지는 그런 블라가 생기고요. 점점 이게 커지다가 터지면은 이제 그 진물이 차있던 게 이제 말라붙을 거잖아요. 역시 그래서 노란색으로 크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비늘처럼 비늘 껍데기처럼 스케일 모양으로 그렇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논블러스 임페타이고처럼 아주 전형적인 허니 컬러 크러스팅이 생기냐? 그게 이제 진물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말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생기냐? 그렇다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exfoliative toxin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제 살짝 피부를 밀면은 피부가 확 벗겨지는 니콜스키 사인, 요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요 제가 저번 시간에 Staphylococcal scalded skin syndrome 그것 때 생길 수 있는 특징이 이 니콜스키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같은 균에 같은 독소에 의한 기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네요. 뭐 어쨌든 요것도 겉보기 모양을 보고 구별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게 뭐야 스킨에 앱세스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앱세스 생긴 거 치고는 이 겉부분 껍데기가 굉장히 얇은 거를 우리가 이제 눈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피부가 아주 겉부분이 감염된 건데 그냥 노란색 진물이 찬 거다. 임페타이고다. 이런 거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바르는 연고로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그 논블러스 임페타이고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큰 불라가 생기고 그리고 좀 익스텐시브한 그런 변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구항생제로 치료를 하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MSSA일 테니까 디클록사신이나 아니면 세팔렉신으로 치료를 할 거고 만약에 이제 MRSA 감염의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MRSA의 스킨 앤 소프티슈 인펙션이니까 TMPSMX, 클린다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요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에리스펠러스라고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임페타이고는요, superficial keratin 레이어까지만 균이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피부에 보면은 뭐 스트라툼 코르니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한 중간쯤을 경계로 해가지고 케라틴이 굉장히 두껍고 세포가 다 죽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아직은 세포가 활발히 활발히 증식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페타이고는 그 겉부분의 케라틴 레이어 정도까지만 그 감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에리스펠러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되 이제 전체 이제 에피더미디스 겉부분 아니면은 아주 그 더미스의 윗부분 정도 거기 정도까지만 감염된 거를 우리가 에리스펠러스 옅은 연조직염 단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리스펠러스는요 그 얼굴에 생긴 걸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얼굴 피부가 에스파이오젠스에 감염이 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에스파이오젠스는 아니고 드물게 이제 S. 어레우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부분에 생기는 것보다는 이제 얼굴에 생겼을 때 S. 어레우스가 조금 더 흔하다 뭐 이렇게 되어는 있더라고요. 자, 근데 요거는 특징이 어떠냐면요. 그 빨간 부분하고 정상 피부하고 경계가 아주 요렇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nasal labial fold, nasal labial fold는 요 부분이지. 이 코 부분도 잘 먹고요. 이제 여기 콧등 요 경계도 잘 먹고요. 그다음에 요 nasal labial fold가 여기서 이제 코 부분도 시작해가지고 입까지 내려가는 요 주름 부분이잖아요. 그 주름 부분을 잘 침범을 한다.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병변을 딱 보면은 임페타이거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역시 치료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데 에스파이오젠스가 제일 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타겟을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으로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페니실린계의 항생제를 뭘 쓰든 잘 들어요. 그래서 뭐 페니실린 계통을 써도 괜찮고요. 피오페니실린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벤자신 페니실린 주사밖에 없어요. 이건 좀 힘들기 때문에 세파졸린 같은 1세대 세파 계통을 사용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세파졸린은 먹을 수 있는 약, 세팔렉신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아목시실린 같은 그런 다른 경구 페니실린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얼굴 달아오른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단순 홍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LE처럼 뭐 버터프라이 래쉬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피부과에 장미진, 로사시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병도 있어요. 그럼 얘네랑 도대체 LC 플러스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계가 뚜렷한 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른 비감염성 질환은요, 이게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고 좀 두루뭉술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에르스펠라스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기지, 뭐 몇 달에 걸쳐가지고 생겨졌다,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사진만 봐가지고는 에르스펠라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통해가지고 임상적 특징을 동원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진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에피더미스보다 더 들어가면은 덜미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덜미스에는 별다른 감염 질환이 없고요. 그 밑에 서브큐테이니어스 티슈가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셀룰라이티스, 연조직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 에스파이오젠스나 에스오레스 감염이 되는 거고, 이제 많은 경우 역시 선행하는 피부의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처 이런 거에 의해서 에스오레스나 아니면 에스파이오젠스가 피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생기는 거겠네요. 그래서 특히 어디에 잘 생기냐면 이게 발에 잘 생깁니다. 이제 그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이 더 셀룰라이티스 생기는 경우가 좀 많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이제 신발을 못 벗은 상태에서 굉장히 서서 오래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발에 무좀 같은 거 잘 생기고 무좀이 생기면 굉장히 가렵죠. 그걸 긁는다든지 하면은 가뜩이나 발이 굉장히 습하고 그 다음에 뭐 따뜻하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균이 활발하게 번식하고 회복도 잘 안 되는데 거기 긁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 안으로 피부 상재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셀룰라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명이 감염이 되니까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고 뭐 열나고 오한기가 생기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에리스펠라스라고는 조금 다른 게 요때는 그 경계부가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부어오르는 게 아니고 요 사진처럼 이제 경계 부분이 약간 애매한 어디까지가 병변이고 어디는 병변이 아닌가 요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non-purulent한 셀룰라이티스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 피부 아래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름이 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이런 걸 이제 non-purulent cellulitis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감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앱세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까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purulent cellulitis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밖으로 삐져나오다 보니까 거의 스킨에 퍼스출이 생기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purulent cellulitis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는 항생제 치료를 할 텐데요. 만약에 MSSA라면은 나프실린, 옥사실린, 아니면 세파졸린, 세팔렉신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고, 에스파요젠스라면은 이제 뭐 그냥 페니실린 계열 아무거나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균을 동종한 결과 MRSA라면은 뭐 클린다마이신, TSPXMX, 티게사이클린 같은 스킨 앤 소프트 티슈에 MRSA 감염에 쓸 수 있는 항생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덜 적어놨네요. 좀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근데 이 보시면은 이제 이 셀룰라이티스랑 에리스필러스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치료도 비슷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는 막 둘이 되게 엄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업투데이트에 보면은 에리스필러스 앤 셀룰라이티스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경계도 애매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둘이 원인 되는 균도 비슷하고 치료도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록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리스필러스랑 셀룰라이티스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얘네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중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깊게 들어갔다. 그러면 서브큐테니어스 티슈 밑에는 머슬의 파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머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파샤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근육 자체의 염증을 일으키고 괴사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마이오사이티스, 마이오네크로시스 이렇게 되는 거고, 파샤를 넘지 못했으면은 이제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파시아는 굉장히 튼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정말 상처가 깊게 생겨가지고 근육까지 베인 게 아니라면은 균이 이렇게 쭉 퍼지는 거 가지고 파샤를 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파샤를 넘지 못하고 그 파샤를 따라가지고 대신에 쫙 퍼지는 거, 요런 거를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 역시 그래서 주요 리스크 팩터는 역시 이제 손상을 입었다든지 이제 그 penetrating trauma 이런 것 때문에 피부를 깊숙하게 베인다든지 뚫린다든지 laceration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하는데 그 부분 소독을 제대로 못했어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또 이뮤노서프레션 있는 사람한테 잘 생겨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파시아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게 뭐 이제 그 페리니얼 쪽에 생기는 거를 이제 뭐 프루니에 갱그레인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또 위독한 그런 질환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러닝균은 어떤 거냐면은 물론 피부 상재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단독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모노마이크로비얼 네크로타이징 인펙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GAS라든지 아니면 S. aureus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폴리마이크로비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에 의해 가지고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감염이 되는 균들이 뭐 에네로빅 것들, 에네로빅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박테로이데스라든지 클로스트리다든지 뭐 펩토스트레토코쿠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facultative anaerobics,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있어도 괜찮은데 산소가 없어도 잘 사는 애들, 뭐 그런 애들 이제 또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균에 동시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균들을 굳이 다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요런 폴리마이크로비얼 네크로타이징 인펙션이 생기면은 특히 anaerobic infection, 클로스트리든 같은 것들이 끼어들 수가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은요.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막 시커멓게 되고 막 색깔이 변하고 막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다 죽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애너빅 박테리아가 들어가면요. 그 애너빅 박테리아는 그 안에서 이제 그 뭐지? 부패 이런 거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가스를 형성하고 색깔도 시커멓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툭 누르면 어떠겠어요? 공기 때문에 공기가 퍼석퍼석 하는 소리. 크레피투스 이런 것들이 들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막 BP가 흔들리는 등의 그런 이제 굉장히 쇼크에 가까운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페인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겉보기에 비해서 페인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 하냐 severe pain out of proportion to exam findings in some case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게 균이 쫙 파지면서 그 파샤에 있는 그런 그 이제 감각 신경들을 쫙 자극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신경들이 다 죽어버려요. 피부 신경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누르면은 감각이 오히려 없어졌다고 뭔가 그냥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굉장히 그 이제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넘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아주 심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경이 죽어가지고 아예 통증이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다. 이게 좀 특이한 그게 되겠고요. 그래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제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을 해줘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균에 감염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일단은요, 엠피리컬 안티바이오틱스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브리망 앤 이리게이션을 해야 된다. 이제 티슈에 네크로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히 냅둔다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느냐, 항생제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피부가 죽어가지고 그 항생제 치료를 하더라도 거기까지 항생제가 퍼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안에 균은 계속 나이더스가 돼가지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surgical exploration을 해가지고 감염된 부분의 그 균들을 다 균과 괴사된 조직을 다 제거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이 그 믹스드 애너로빅, 에어로빅 박테리아를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업투데이트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카바페넴에다가 방코마이신에다가 클린다마이신을 같이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바페넴이 그람 양성, 음성,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빅, 애너로빅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MRSA를 생각을 해가지고 방코마이신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독소에 의해 가지고 요래 생기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독소의 생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항생제가 클린다마이신이기 때문에 그 클린다마이신을 같이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시험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냐? 여기 그 생길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이제 GAS라든지 아니면은 S. aureoles라든지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페니실린과 클린다마이신을 같이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 중에서도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감염된 경우에 그걸 우리가 가스 갱그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클로스트리디움은 대표적인 애너로빅 박테리아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가 이 피부 안에 이렇게 생기면서 그 부분이 이제 괴사가 돼가지고 시커멓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물라가 생기는 것이 이 가스 갱그린의 특징이고요. 그럼 증상은 어떠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랑 비슷해요.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진단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그리고 치료도 비슷해요. 클로스트리디움이기 때문에 아나로빅을 커버할 수 있도록 클린다마이신, 그 다음에 그람 양성에 대해서 페니실린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쿡쿡쿡 눌러보면은 공기가 생겨가지고 퍼석퍼석하는 그런 크레피투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으면요, 이 보시면 이 연부 조직에 굉장히 그 저음영의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뭐냐, 가스가 가득 쳐가지고 피부에 그 밀도가 낮은 부분이 보인다. 요런 게 그 이제 이 가스 갱그레인의 엑스레이 검사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림판자이티스입니다. 요거는 SRS나 아니면은 이제 에스파이오젠스가 어디 감염이 되면은 그게 하필이면 림파틱스를 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림파틱스를 타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그 림파틱스에는 뭐 이제 영양분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번식도 하는 거죠. 증식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림파틱스를 따라가지고 쭉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림판자이티스, 림프관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어디가 아래쪽이지? 이쪽이 아래쪽이겠죠? 이제 여기가 디스탈 쪽인 것 같은데 거기를 따라가지고 이제 림프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래서 꼭 채찍을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을 이렇게 생긴다. 그런 거를 우리가 red streak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요건 뭐 SRS에 의한 거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부분에 뭔가 뭐 벌레가 물렸던지 해가지고 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 부분들 이렇게 달아오르고 거기를 따라서 림파틱스를 따라가지고 균이 이렇게 겨드랑이 엑스터널 림프노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뻘건 줄로 이렇게 생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드레이닝 림프노드가 있는 위치를 따라가지고 멀겋게 선이 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노드 자체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아프고 부어있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tender lymphadenopathy 또는 이제 lymphadenitis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시스테믹 심텀, 열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치료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제 MSSA를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일세데세파라든지 아니면은 메티실린 계열 항생제, 디클록사실린 보통 먹는 약으로 주겠죠?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제 뼈의 감염이에요. 그래서 뼈의 감염이 크게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감염성 관절염, septic arthritis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로는 osteomyelitis, 골수염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septic arthritis나 아니면 osteomyelitis는 균이 직접 관절로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균이 직접 뼈까지 뻗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보다는 다른데 어디서 감염이 됐는데 그게 혈액을 통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런 퍼퓨전이 잘 안 되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나이더스를 틀고 그 균이 번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헤마티지너스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septal arthritis는요. 그 류마티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에 대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골수염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는 균이 혈액을 통해 가지고 뼈 안쪽까지 감염을 시키는 건데요. 애들한테 흔하겠죠? 그래서 원인균으로는 S. aureus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USMLE 보시는 분들은 이거 기억해 두세요. sickle cell disease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살모넬라가 3분의 2 정도로 더 흔합니다. 요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ickle cell disease가 있으면은 그 functional asplenia가 돼요. 그러니까 스플린이 떼지 않아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encapsulated bacteria의 감염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근데 이 살모넬라가 인캡슐레이티드 박테리아의 아주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딱히 그런 박테리아 중에서는 백신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감염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뼈가 안쪽에 감염이 되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열이 나고 이리터빌리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뼈가 감염이 생기면은 이제 그 뼈가 붓잖아요. 그러면은 그 뼈는 있잖아요, 여러분. 뼈가 감염이 된다고 뼈 자체에 감각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 뼈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통증 누가 느끼는 거야? 그 뼈가 느끼는 게 아니고 그 갈비 같은 거 먹다 보면은 그 뼈 껍데기, 그 뼈에 이제 그 겉껍데기, 그러니까 이제 페리오스티움이 있죠. 그 골막이라 그러나? 하여간 이제 뼈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질긴 막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nerve distribution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그게 원래 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밑에서 부어 가지고 늘어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그런 증상이 이런 이제 오스테오말라이티스 같은 거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돌아다니겠죠? 다리가 이제 걸을 때마다 통증 때문에 아플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림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 오스테오말라이티스는 소아에서는 보통 그 롱본에 감염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피머라든지 티비아라든지 이런 게 감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감염된 부분이 이제 염증 때문에 그 피부 아래서부터 이제 그 깊숙한 부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으니까 그 다리 자체도 약간 부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면은 감염된 쪽이 약간 부어 있고, 그다음에 누르면은 이제 그 페리오스팀을 자극해가지고 텐더니스가 있을 거고 그렇겠죠. 자, 그럼 진단은 우리 몸 굉장히 깊숙한 쪽에 감염이 생긴 거니까 WBC가 올라가고 ESRCRP 이런 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블러드 컬처도 해야겠죠? 컬처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뼈에 감염이 의심되면 엑스레이를 찍겠죠. 근데 이 전형적인 오스테오말라이티스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은 정상이고 요거는 이제 비정상, 이제 오스테오말라이티스 걸린 건데,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예쁜 모양의 뼈가 아니고 뭔가 어디는 밀도가 하나 차고 밀도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요거는 뭐 피뷸라는 이상하게 막 두꺼워져 있고 모양도 불퉁불퉁하고 뭐 요런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게 이제 오스테오말라이티스 아주 전형적인 소견인데, 여러분 사실 전형적인 소견이 있다는 건 거의 가득까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OM을 이거 가지고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엑스레이 가지고 초기에 오스테오말라이티스를 물론 의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의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MRI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오스테오말라이티스가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긴 찍을 겁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의 진단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상 오스테오말라이티스를 확진하기 위해서 가장 영상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MRI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안쪽에 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염증이 확 올라서 이렇게 하얗게 시그널 인텐시티가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옆부분에 이제 염증이 퍼지다 보니까 근육에도 이렇게 뭔가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시에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정말 실제로 이것까지 하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거, 그게 바로 본 바이옵시와 컬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efinitive diagnosis를 위해서 반드시 본 바이옵시와 컬처를 해가지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그 USML에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큰 방법이라 이걸 진짜 꼭 하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스테오말라이티스에서는 이제 확진이 되기 전에 경험적 항생제를 먼저 사용을 할 텐데요. 가장 흔한 균이 SORS이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약을 먼저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RSA가 아닐 것 같다, 보통의 커뮤니티 어쿠아리드 인펙션은 그렇죠. 그럴 때는 나프실린이나 옥사실린 이런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MRSA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항생제 치료를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MRSA가 콜로나이제이션이 될 만한 그런 질환들, HIV, cystic fibrosis, 그걸 비롯한 기타 면역 결핍 질환들, 아니면 뭐 예전에 이미 MRSA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또는 MRSA 콜로나이제이션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MRSA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거는 클린다마이신이나 반코마이신이 되겠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질환이지만 미국처럼 시클셀 디지즈가 흔한 곳에서는 살모넬라를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살모넬라 그가 이제 그런 사람한테서 이제 살모넬라가 오히려 S. 어레우스보다 더 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살모넬라를 커버할 수 있는 셉트리악손이나 아니면 세포탁심을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균과 항생제 내성이 확실히 밝혀지면 거기에 맞춰서 약을 써야겠네요. 자, 그럼 사실은요, 이 오스테오말라이티스 내용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로닉 오스테오말라이티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벌티브럴 오스테오말라이티스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그 벌티브럴 오스테오말라이티스도 이제 국시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임상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질환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USML에는 종종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다 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굳이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상에서 좀 더 자주 마주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인 osteomyelitis from deep infection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osteomyelitis는 주로 이제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균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다른데 어디 균이 침투를 하면 그게 혈액을 통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뼈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증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피부에서 상처를 통해 가지고 뼈까지 균이 쫙 퍼지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그러냐면요. 그 균하고 그 뼈와 피부와의 거리가 아주 가깝고 그리고 상처가 잘 생기는 데가 어디냐? 바로 발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히마토지너스 스프레드가 되는 게 아니라 피부 상처를 통해서 직접 균이 전파가 된다. 요거를 contagious extens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흔한 균이 뭐냐면은 S. aureus보다는 오히려 슈도모나스가 돼요. 왜냐면요, 발에 생기면은 이게 굉장히 발은 따뜻하고 습한 그런 환경이라 가지고 슈도모나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긴 슈도모나스가 이제 노말 플로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오스테오마이티스가 생긴다면은 슈도모나스가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균이 퍼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OM의 임상적인 증상들, 열이 나고 WBC 오르고 ESRCRP 오르고 붓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피부 상처도 굉장히 심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뭐 약하게는 뭐 열나고 뭐 그런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게 이런 이제 그 컨티지어스 오스테오말라이티스는요 보통 사람은 잘 안 생기고 당뇨가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에서 발 상처가 잘 안 나으면서 감염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생겼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발끝 부분에 이렇게 뭔가 이제 감염이 심하게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스키믹 인주리가 생기는 게 그 페리퍼럴 아르테리가 디시스에 있을 때 그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끝 부분이 이스키미아가 생기면서 좀 죽어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사실 이제 여기보다는 요 밑에 이렇게 생기는 뭐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균이 이렇게 쭉쭉쭉 퍼져가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미 균이 상당히 뼈를 파먹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요거는 아무래도 발 뒤꿈치 같죠? 그래서 이제 당뇨 있는 사람은 이제 페리퍼럴 뉴로패스가 생기면서 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무게 배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에 이런 식으로 상처가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보통 사람은 이제 통증이 있고 뭐 열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발 걷기를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당뇨 환자는 가뜩이나 그 상처가 잘 안 낫는 데다가
그 통증이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균이 파고 들어가고 이제 주변의 셀룰라이티스와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를 일으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하면은 이제 발 전체가 싹 돼가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발 전체가 막 시커멓게 돼서 감염돼 있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앰피테이션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gangrenous necrosis다, 머미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자한테는 도대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검사를 해요. 혈액 검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영상 검사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스테라일 메탈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상처의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처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가늘고 긴 그 이제 약간 철사처럼 생긴 그런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피부 겉부분도 이렇게 쑥 들어가 보면서 이게 진짜 뼈에 닿느냐 안 닿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가 있겠다. 그래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에 준해 가지고 미리 항생제를 써야겠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미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와 MRI를 찍는데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초기 병변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MRI를 처음부터 같이 오더를 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MRI 가지고 이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자체는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 요거 때 균 샘플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피부부터 뼈까지 균이 직접 닿은 경우에는 뭐 운드 컬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컬처를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요런 게 있으면 이제 이 근처 피부 감염된 조직 같은 것도 대우리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뼈에서 직접 스페스맨을 얻어가지고 반드시 그 뼈 스페스맨을 얻어서 컬처를 해야 된다. 요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걸 이제 USMLE 문제를 풀면서 아니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에서 본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그 시험에 잘 나와요. 이 CK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뭐 여기 사실 이제 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 운트 근처에서 이렇게 스왑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 자체에서 샘플을 얻어가지고 그걸 컬처를 해야 정확한 항생제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엔가나멘 수도모나스가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모나스를 타겟을 해서 퀴놀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오슨, 페페라실린 타조박탐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조직도 제거를 하는 서지컬 데브리망을 같이 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그람 양성균의 스킨 앤 서브티슈 인펙션을 다뤘습니다. 피부 겉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따라가지고 감염의 양상을 구별을 했는데 그 각각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그람 양성균의 감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